네, YTN 라디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 순서가 첫 순서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주요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요 뉴스 의미와 배경을 풀어주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 일정으로 출국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죠. 그렇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29일 밤에 개최되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국했는데요. 오늘 출국길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또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공항에서 윤 대통령 내외를 환송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처음 참가하는 거고요. 또 윤 나토에 처음 참석하는 거죠. 네, 나토 그렇습니다. 회의는.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의 또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이기도 합니다. 총 14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굉장히 일정이 많더라고요. 이번 윤 대통령의 스페인 방문 일정을 먼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국해서 7월 1일 귀국합니다. 그러니까 3박 5일입니다. 3박 5일. 왜 3박이냐면은 기내에서 또 1박을 하니까. 그래서 3박 5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까지 확정된 일정이 모두 14건입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네. 여건 현장 사정에 따라서. 보통 대통령이 해외에 이렇게 순방 나갈 때는 서울공항을 통해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해서 가는데 오늘 서울공항 환송식에 눈에 띄는 부분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참석했는데요. 보통 대통령이 이렇게 해외 순방을 나갈 때 여당 대표가 나와서 환송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 원칙이 반드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윤 대통령 첫 번째 해외 다자 무대 데뷔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 식의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실 설명으로는 뭐 여당 지도부 공식적으로 이렇게 초청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조용하게 가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건데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뭐 초청받지 않았으니까 안 간 거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초청 안 받은 건 맞는데 그냥 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석연치 않습니다.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윤리위 징계 문제 지금 걸려 있죠. 네. 또 당내 친윤계랑 계속 충돌하고 있죠. 거기다가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뭐 회동이 만찬 회동이 있었다 없었다 이 보도 가지고 서로 지금 반응이 애매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봐서는 대통령실이 의도적으로 이준석 대표와 지금 거리두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네.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요. 어쨌든 윤 대통령 다자 무대에 데뷔하는 나토 정상회담 우리나라 대통령 처음 참석하는 겁니다. 나토는 유럽 28개 나라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이렇게 구성된 군사방위 조직이죠. 네. 여기에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인 행사가 아무래도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가 되겠는데 이거는 현지 시각 29일 오후 3시 우리 시각으로는 밤 10시가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열려서 이 시간에 열려서 각 정상들이 이제 간단하게 연설을 할 겁니다. 윤 대통령도 한 3분가량 연설을 하는데 북한 핵 문제, 북한 비핵화 문제를 주로 이렇게 거론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기간에 양자 정상회담도 한 9차례 정도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핀란드,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 체코, 영국 이렇게 예정이 돼 있고 또 캐나다, 루마니아 정상과는 약식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이제 나토 사무총장 면담이라든가 EU 집행위원장 면담, 또 스페인 국왕과의 면담 굉장히 일정이 많습니다. 네.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일정들이 예정이 돼 있을 겁니다. 이번에 14개의 일정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 방문에서 이제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29일 밤 9시 30분경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전임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뒤에 4년 9개월 만에 열리는 건데요. 네. 좀 관심을 모았던 한일 정상회담은 이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이고 약식 정상회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안보와 관련된 대화가 오갈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궁금하고 또 앞으로 3국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한미일 정상회담은 한국 시간으로 29일 밤 9시 30분에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밤 10시부터 나토 정상회의 그 본회의가 열리거든요. 그 앞에 이제 사진 촬영 직전이네요. 뭐 이런 걸 따지고 보면은 주어진 시간이 한 20여 분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에 딱 그 시간에 맞게 열린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다들 다른 뭐 특히 미국 대통령이 일정이 많을 텐데 앞 일정이 밀리면은 또 과연 9시 반 정각에 열린다고 하더라도 20여 분밖에 없는데 네. 좀 늦어지면은 시간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10시 행사를 우리가 늦출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뭐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 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 강행할 징후가 아주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 비중 있게 오로지 이 문제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회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북한 핵 그리고 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북 삼각 공조 재확인하고 북한을 겨냥해서는 대화에 나와라 이런 촉구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일 정상회담은 별도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일본이 7월 10일 참의원 그 선거가 있는데 아마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징용 문제라든가 이런 과거사 문제 거론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일본으로서는 국내 정치상 그 거론을 안 하는 게 좋고 네. 아예 그럴 바에 회담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회담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바이든 대통령 경우에는 지난달 한국에서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 또 이렇게 만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 그래서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대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네. 서로 상견례 겸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그 공조 원칙 확인 그 정도 수준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참석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다른 정상회담은 모르겠지만 군사동맹의 한 축에 있는 곳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렇게 우려를 표한 건데요. 과거처럼 신냉전으로 회귀한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앞으로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대치까지 각오하겠다는 의사로 비춰질 수 있어서 꼭 참석해야 하는 문제였느냐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 회담에서 나오는 내용과 언행에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했는데요. 그런데 이미 출국을 이제 한 상태에서 이런 발언을 또 네. 했기 때문에 우 위원장의 입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할 수도 있을 거다. 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우상호 위원장의 그 걱정의 근거는 말씀하신 대로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대치 각오하겠다 이렇게 비춰지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점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이라든가 교민들 괜찮은지 정부가 제대로 검토를 해봤겠느냐 그리고 회의 참석으로 대한민국이 얻을 국익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걸 꼼꼼하게 따져봤느냐라는 점들을 이제 걱정의 이유로 이렇게 내세웠는데 최근 보니까 중국도 중국 외교부도 비슷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이 참석하는 것을 놓고 국제정세 불안하게 한다. 아시아 태평양이 북대서양의 지리적 범죄에 속하지 않는데 왜 아시아 태평양 국가를 끌어들여서 분리주의와 대립을 조장하느냐 이런 주장이었는데 네. 중국 외교부의 주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초청을 받고도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거든요. 뭐 이번 회의는 서방 진영 결속을 다지겠다는 그런 의도로 열리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열리는데 참석국을 쭉 보면은
미국과 동맹국들 그러니까 캐나다 그리고 유럽 나토 그 국가들 또 아시아 태평양국에서도 미국의 동맹국들인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석한다는 거죠. 여기에 한국이 의도적으로 빠졌을 때 과연 중국 의식 안 할 수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여기에 의도적으로 빠지는 것은 또 우리의 선택은 또 과연 바람직할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참석을 하면서도 우리나라가 반중 그리고 반러시아 전선에 본격적으로 동참하는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점도 보여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이면서도 대중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사자회담을 하지 않은 것도 또 나름대로 그런 점도 반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하긴 결정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예. 동서냉전의 부활이 아닌가 싶어서 뭐 국제 외교적으로는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이번 나토 회의 참석에 김건희 여사도 함께 동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배우자 세션에 참여하기 위해서 함께 출국했는데요. 좀 다양한 행사를 소화하면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부인이죠. 질 바이든 여사 등과 만날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네. 배우자 세션 일정이 알려졌는데 스페인 국왕 내외가 주최하는 만찬을 시작으로 왕궁 투어, 산 일데폰소 궁전과 왕립 유리공장 방문, 또 소피아 국립미술관 오찬 등이 예정돼 있고 그 뒤로도 오페라 리허설 관람이나 브런치 일정 등이 계속 예정이 돼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사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좀 커리어를 쌓았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소프트 파워적인 면을 좀 부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회의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일단 김건희 여사가 참석하는 일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부 동반으로 하는 행사,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만찬이라든가 또 교민 간담회 뭐 이런 행사들이 네.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또 배우자 세션, 그러니까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들의 배우자들만 모아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참석하는 건데 가장 제가 보기엔 눈에 띄는 것이 소피아 국립박물관, 그 국립미술관 방문하는 것이 가장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은 그 김건희 여사가 전시 기획 전문가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소피아 국립미술관 하면은 그 피카소 게르니카가 소장돼 있는 그 곳이기도 하고요. 소피아 왕비를 기념한 것인데 마드리드에 굉장히 유명한 미술관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프라다 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프라다 미술관은 고야라든가 벨라스케스 같은 그런 작가들의 작품이 쭉 있지만은 그 소피아 국립미술관은 피카소라든가 아니면은 그 밀러라든가 이런 현대 그 미술가들이 작품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아마 김건희 여사가 가장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기울일 거고 여기서 어떤 또 나름대로 전문가의 식견을 보일지 그 부분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이번에는 국내 정치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원 구성 4주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여야 원구성 협상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원구성의 핵심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양보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네, 그렇죠. 대신에 검수완박 후속 조치인 사개특위 구성 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하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겁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 검수완박 압법 끼워 팔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지난 7월 23일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또 야당에 역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는 손톱만큼의 진정성도 없고 어떻게 하면 야당을 궁지로 내몰 것인지 정략에 몰두하는 대통령과 여당을 마냥 믿고 기다릴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까지는 원내 수석 부대표를 중심으로 대화를 열어갈 것이다라고 협상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아직 여야 합의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양당의 입장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일단 그 민주당이 그 입장을 보면은 우리 동료 중에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런 네. 그 노래 기억나시죠? 네. 법사위원장 줄게 사법 사개특위원장 다오라는 한번 불러주시면 노래가 그대로 떠오릅니다. 하여튼 이런 이제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받아가는 거는 뭐 이미 약속된 일이고 정해진 일인데 뭐 새로울 것도 없는데 자꾸 이런저런 조건 붙이냐라는 거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핀 그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단장으로 내일 또 출국을 합니다. 네. 그래서 7월 1일 새벽에 귀국을 하는데 며칠간 자리가 비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협상 책임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 내일 오후까지 협상이 안 이루어지면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그 만약에 안 된다면 7월 임시국회 단독으로 소집 요구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7월 1일을 시작으로 한다면은 내일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후까지 아마 그 국회 그 협상을 벌이고 안 되면은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7월 1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하 그리고 이제 사개특위 구성인데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오늘 법무부가 또 청구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또 그리고 사개특위 구성.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민주당이 그 내세우고 있는 주장은 요구로 크게 두 가지죠. 네. 하나는 검수완박 그 완성을 위해서 그걸 논의하게 될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그 헌법소원 취하라라고 하는 건데 그 검수완박법에 따르면은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 입법을 완료해야 되죠. 네. 그리고 1년 안에 발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설립에 관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논의할 곳이 사법개혁특위입니다. 사개특위고 그런 것을 이제 빨리 논의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 그 이양 마무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법개혁특위 문제를 만약에 받아들이면은 그거는 검수완박 법안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이 그걸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제기한 그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하도 이제는 효력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그 법무부가 또 이제 별도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별로 중요한 문제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늦어도 7월부터는 국회가 일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어쨌든 뭐 민주당에서 단독으로라도 7월 임시국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어쨌든 뭐 그 원 구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는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되면 의장단을 민주당 단독으로 뽑을 수는 있습니다. 뽑을 수는 있어요. 네, 전반기 때도 왜냐하면 그 제적 과반의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밀어붙일까? 왜냐하면 21대 국회 전반기 때도 민주당이 그냥 단독으로 의장단 선출하고 네. 상임위원장까지 단독으로 뽑아서 운영한 경험이 있죠. 그걸 예. 반복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가 원구성에서 한치도 양보 없이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자,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에서 살펴봤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